할머니 놀라지 마세요. 저기 빨간 불빛 보이시죠? 저게 제 방을 감시하는 24번째 CCTV예요.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늙은 식모 옥자 씨의 등 뒤로 서늘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놀라서 뒤를 돌아본 옥자 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나까지만 해도 침을 흘리며 괴성을 지르던 10살짜리 바보도련님 지훈이었거든요. 구박받던 62살 식모 할머니에게 건넨 10살 바보도련님의 목숨을 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온기를 더해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그곳으로 건강과 평안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비, 중환자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건 아들의 희미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인공호흡기 소리뿐이었습니다. 62살의 옥자 씨는 유리창 너머로 앙상하게 마른 35살 아들의 손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친구놈의 꼬임에 넘어가 덜컥 보증을 섰던 착해 빠진 아들은 결국 10억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남긴 채 공사장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옥자 씨는 호흡기를 뗄 수가 없었어요. 매달 쏟아지는 병원비 580만 원과 사채업자들의 끔찍한 협박 전화. 그것이 옥자 씨가 늙고 병든 몸을 이끌고 이 지옥 같은 태상그룹 회장 저택의 입주 도우미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죽고 싶어도 아들의 숨이 붙어 있는 한 죽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도망치듯 들어온 태상그룹의 저택은 으리으리했지만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사람 사는 냄새가 아니라 차가운 소독약 냄새와 비싼 방향제 냄새뿐이었죠. 옥자 씨는 쭈뼛거리며 거실 한 구석에 짐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구석에서 뭔가 짐승 같은 괴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으악, 싫어, 저리 가. 놀란 옥자 씨가 고개를 돌려보니 웬 10살 남짓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이 거대한 저택의 유일한 상속자이자 3년 전 사고로 부모를 잃고 바보가 되었다는 강지훈 도련님이었죠. 초점 없는 눈동자에 입가에는 허연침까지 질질 흘리고 있는 도련님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옥자 씨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았죠. 명색이 재벌가 도련님이라는데 입고 있는 옷은 며칠을 안 빨았는지 누렇게 밥풀이 말라붙어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냄새야. 이 짐승 새끼가 또 시작이네. 2층 계단에서 매끈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혀를 차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형님을 대신해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은 도련님의 작은아버지 강진철 전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카를 향한 걱정은커녕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멸시만이 가득 차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기름진 갈비찜과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로지 강진철 전무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이었죠. 옥자 씨는 도련님의 밥은 어디 있나 싶어 부엌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강진철이 식탁 아래 있던 무언가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휙 하고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챙그랑 소름 끼치는 금소금과 함께 바닥을 뒹군 건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때가 낀 양은 냄비였습니다. 그 안에는 식다만 찬밥 덩어리와 김치 몇 조각이 마치 음식물 쓰레기처럼 뒤섞여 있었죠. 짐승은 바닥에서 먹어야지. 안 그래? 강진철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옥자 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바보가 되었다지만 엄연히 이 집안의 주인인 도련님에게 개밥그릇이라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도련님의 행동이었습니다.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도련님이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 나오지 않겠어요? 마치 훈련된 개처럼 말이죠. 도련님은 찌그러진 냄비에 코를 박고 허겁지겁 밥을 입안으로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쩝쩝, 으그적. 정적 흐르는 거실에는 도련님이 밥을 씹어 삼키는 거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철은 와인잔을 흔들며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죠. 진작 저렇게 키웠어야 했는데 말이야. 형님이 너무 오냐오냐 했어. 옥자 씨는 가슴 명치 끝에 뜨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 생각이 겹쳐져서였을까요? 아니면 부모 잃고 짐승 취급을 당하는 저 어린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였을까요? 옥자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옥자 씨는 부엌 구석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세상에, 귀한 도련님한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한테, 아니 어린 조카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곳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악마가 살고 있는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옥자 씨는 당장 이 집을 뛰쳐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련님이 흘린 밥풀을 닦아내며 옥자 씨는 속으로 피를 토하듯 되뇌었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이 힘없는 할미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지만 옥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처럼 밥을 먹던 도련님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서늘하게 빛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야, 이 밥버러지 같은 늙은이야. 청소를 발로 했어? 강진철 전무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는 옥자 씨가 닦아놓은 거실 바닥을 구둣발로 지지기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쏟아붓고 있었죠. 어디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하여간 근본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옥자 씨는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꾹 누르며 납작 엎드려 빌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더 꼼꼼히 닦겠습니다. 그녀의 구분 등 위로 멸시와 조롱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강진철은 옥자 씨의 정수리에 침이라도 뱉을 듯한 기세로 혀를 차더니 쾅 하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차가운 현관문이 닫히자 옥자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왔거든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머니 속에 낡은 폴더폰이 징하고 울리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병원 원무과 미납병원비 580만 원. 금일 입금 안 되면 퇴원 조치합니다.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옥자 씨의 발목을 쇠사슬처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운 아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옥자 씨는 입술을 꽉 깨물며 다시 걸레를 집어들었죠. 내 자식 살리려면 내가 이 집의 개가 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집안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쓸고 닦다 보니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지운 도련님이었어요. 아까 저녁 식사 때 밥풀 범벅이 된 옷을 입은 채 도련님은 멍하니 허공만 응시하고 계셨죠. 이 넓은 저택에 고용된 사람들은 많았지만 아무도 바보 도련님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똥오줌을 못 가린다며 더럽다고 피하기 일쑤였죠. 옥자 씨는 한숨을 내쉬며 도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도련님의 손등과 얼굴은 꼬질꼬질한 때가 껴서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련님, 이리 좀 와보세요. 씻어야죠. 옥자 씨는 도련님을 욕실로 데려가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은 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옥자 씨의 손길을 받고 있었죠. 거친 수건이 닿을 때마다 아이의 여린 살결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옥자 씨는 문득 35이 된 지금은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자신의 아들이 어렸을 적 생각이 났습니다. 내 새끼도 어릴 땐 이렇게 예뻤는데 부모 잃고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도련님이 마치 내 자식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옥자 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겁이 났던 거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앞치마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기사식당 카운터에서 몰래 집어왔던 하얀 박하사탕 하나였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혼자 몰래 먹으려고 아껴뒀던 옥자 씨의 유일한 간식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탕 껍질을 깠습니다. 도련님, 아까 많이 놀랐죠? 입 벌려봐요. 옥자 씨는 도련님의 입에 조심스레 사탕을 넣어 주었습니다. 화한 박하향이 욕실의 습한 공기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거 먹고 울지 마요. 인생이 참 쓰죠? 그래도 이거 녹여 먹다 보면 끝맛은 달달할 거예요. 옥자 씨의 투박한 손이 도련님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하고 도련님의 손등 위로 떨어졌죠. 자신도 모르게 나온 한탄 섞인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물거리고 있던 도련님의 턱이 순간 딱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초점 없이 풀려있던 도련님의 눈동자가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옥자 씨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알 수 없는 슬픔과 총기가 서려 있는 어른의 눈빛이었죠. 옥자 씨가 깜짝 놀라 숨을 멈춘 순간 도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해실해실 웃으며 사탕을 깨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헤헤, 맛있다. 옥자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방금 내가 본 건 뭐였을까? 잘못 본 걸까? 하지만 옥자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박하사탕 하나가 이 지옥 같은 운명을 뒤집을 거대한 반전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지옥 같은 입주 첫날이 저물고 모두가 잠든 새벽 2시였습니다. 창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식모방의 낡은 침대에 누운 옥자 씨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주무르며 도통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관절염 통증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아까 저녁에 개밥 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먹던 도련님의 그 처참한 뒷모습이 눈만 감으면 천장에 어른거려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체하진 않았을까, 밤새 춥지는 않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군요. 결국 옥자 씨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불이라도 제대로 덮어주고 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옥자 씨는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 끝에 있는 도련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 복도는 낮보다 밤에 더 냉기가 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도련님의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침대 위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불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고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작은아버지가 무서워서 밤중에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닐까? 당황한 옥자 씨가 방 안을 두리번거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방 구석진 곳에서 파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컴퓨터 모니터 불빛이었죠.
어둠 속에서 작은 등 하나가 그 불빛 앞에 꼿꼿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묘하게 달랐습니다. 낮에 멍하니 허공을 보며 침을 흘리던 그 모자란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타닥, 타닥, 타닥. 경쾌하고 빠른 키보드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홀린 듯이 도련님의 등 뒤로 한 발짝 다가갔죠. 옥자 씨는 실눈을 뜨고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화면 가득 빨갛고 파란 복잡한 그래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건 주식 차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띄워진 또 다른 화면을 본 옥자 씨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면이 무려 24개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건 저택의 거실, 복도, 심지어 강진철 전무의 침실까지 비추고 있는 CCTV 화면이었거든요. 소름이 머리끝까지 쭈뼛 솟아올랐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 깊은 밤에 혼자서 집안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들린 듯 움직이던 도련님의 손가락이 딱 멈췄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걸까요? 의자가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로 돌아갔습니다. 옥자 씨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도련님의 얼굴.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옥자 씨는 자신이 알던 그 바보 도련님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죠. 풀려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 옥자 씨를 꿰뚫어 보고 있었으니까요. 도련님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처럼 네 발로 기어오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성큼성큼 어른처럼 침착한 걸음으로 옥자 씨의 코앞까지 다가왔죠. 옥자 씨가 뒷걸음질 치려 하자 도련님이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쉿! 그러고는 옥자 씨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자신의 고사리 같은 두 손으로 꽉 잡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의 손은 빗물처럼 차가울 줄 알았는데 난로처럼 뜨거웠습니다. 그 온기에 옥자 씨의 얼어붙은 마음이 일순간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도련님은 옥자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10살 아이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칼을 갈아온 처절한 승부사의 제안이었죠. 할머니, 제 편이 되어주세요. 도련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 바보 아니에요. 살려고 미친 척 연기하는 거예요. 옥자 씨가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자 도련님이 쐐기를 박듯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할머니를 옥죄고 있는 그 빚 10억 원, 제가 전부 갚아드릴게요. 그러니 저랑 같이 저 악마들을 잡아요. 3년 전 부모님의 차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도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밖에서 치는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련님은 차고에서 작은아버지가 부모님 차의 브레이크 선을 건드리는 걸 목격했던 겁니다. 하지만 10살도 안 된 어린애 말을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자신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련님은 그날부터 미친 척 연기를 시작했던 거죠. 살아남아서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바보의 가면을 쓴 채 지옥 같은 3년을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주는 밥에 독이 든 걸 알면서도 먹었어요. 뱉으면 의심할 테니까요. 도련님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옥자 씨는 그 어린 가슴에 맺힌 피멍이 보이는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개밥 그릇에 코를 박고 독약을 삼켜야 했을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옥자 씨는
도련님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젖은 목소리로 맹세하듯 말했죠. 나는 내 아들 병원비 벌려고 여기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하늘이 불쌍한 우리 도련님 지키라고 나 같은 늙은이를 여기로 보냈나 봅니다. 그 말에 도련님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검지를 입에 대며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저택은 겉보기엔 화려하지만 벽이며 천장이며 작은아버지가 심어놓은 도청 장치가 없는 곳이 없었으니까요. 말로 작전을 짰다가는 내일 아침 당장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도련님은 침대 밑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한쪽 눈알이 빠지고 털이 다 빠진 아주 낡은 곰 인형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유일하게 남겨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죠. 앞으로 중요한 얘기는 이 곰 인형으로 해요. 도련님은 곰 인형을 옥자 씨의 품에 안겨주며 둘만의 은밀한 암호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면 들키니 행동으로 신호를 보내자는 거였죠. 잘 들으세요, 할머니. 제가 만약 이 곰 인형의 왼쪽 귀를 만지작거리면 그건 위험 신호예요. 작은아버지가 근처에 있거나 도청이 의심될 때니 무조건 입을 다물고 바보 연기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침을 꼴깍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죠. 실수하면 둘 다 죽는다는 생각에 손에 식은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반대로 제가 오른쪽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 그건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도련님의 눈빛이 장난기 어린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건 작은아버지가 없으니 마음 놓고 작전을 시작해도 좋다는 일종의 공격 신호였죠. 옥자 씨는 곰 인형의 오른쪽 귀를 살살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보드라운 털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왠지 모를 용기가 샘솟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힘없는 늙은이와 바보 아이였지만 둘이 뭉치니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했으니까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작전 회의가 끝났습니다. 옥자 씨는 곰 인형을 품에 안고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의 어둠은 여전히 짙고 무거웠지만 옥자 씨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죠. 등 뒤에서 도련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부탁해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이에요. 옥자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도련님. 이 할미가 비록 배운 건 없어도 연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할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온 옥자 씨는 곰 인형을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저택을 감싸고 있는 차가운 공기는 여전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강진철 전무는 또다시 옥자 씨를 구박하고 도련님을 괴롭히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과연 낡은 곰 인형 하나와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연극은 악마 같은 강진철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넘길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죠. 강진철 전무는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거실 바닥에 있는 먼지 한 톨을 꼬투리 잡아 옥자 씨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야, 늙은이. 눈이 멀었어? 이게 안 보여? 그는 옥자 씨가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지 손을 번쩍 치켜드는 게 아니겠어요? 금방이라도 옥자 씨의 뺨을 내려칠 기세였습니다. 옥자 씨가 질끈 눈을 감으며 몸을 움츠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구석에서 곰 인형을 안고 있던 도련님의 손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겉보기엔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죠. 하지만 도련님의 엄지는 곰 인형의 오른쪽 귀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 도련님의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저택의 스마트홈 시스템이 해킹되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팍팍, 팍팍팍. 갑자기 거실의 거대한 샹들리에 조명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불빛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강진철은 옥자 씨를 때리려던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어리 빠진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야? 정전인가?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여있던 최신형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진철아, 강진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진철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건 3년 전에 죽은 자신의 형님이자 도련님의 아버지인 강태산 회장의 목소리였거든요. 스피커의 파란 불빛이 붉은색으로 바뀌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뚜렷해졌습니다. 내 아들, 지훈이, 괴롭히지 마라. 내가 다 보고 있다. 지하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저음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사실 강진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들은 모르는 극도의 미신 맹신자라는 사실이었죠. 형을 죽이고 회사를 뺏은 죄책감 때문일까요? 그는 평소에도 귀신을 무서워해서 양복 안주머니에 1,000만 원짜리 부적을 넣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죽은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강진철은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린 것이었죠. 형님, 제가 안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천하의 강진철이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노란 부적을 꺼내 허공에 대고 마구 흔들어댔어요. 물러가라. 썩 물러가. 내가 비싼 부적도 썼는데 왜 나타나?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찢는 그의 모습은 악마가 아니라 겁에 질린 쥐새끼나 다름없었죠. 구석에 있던 도련님은 곰 인형 뒤에 숨어 킬킬거리는 웃음을 참느라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옥자 씨가 바람잡이 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치며 과장된 목소리로 통곡하듯 소리쳤죠. 아이고, 회장님 귀신이 노하셨네. 노하셨어. 옥자 씨는 엎드려 있는 강진철의 등 뒤에 대고 천연덕스럽게 겁을 주었습니다. 전무님, 빨리 비세요. 회장님이 지금 전무님 어깨 위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깨 위? 강진철은 기겁을 하며 자신의 어깨를 털어내더니 네 발로 기어서 2층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랑이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걸 보니 아마 오줌까지 지린 모양이었습니다. 강진철이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리자 거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깜빡이던 조명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정상으로 돌아왔죠. 옥자 씨와 도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 없는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미신에 미친 강진철이 공포에 질리면 쥐구멍으로 숨을지 아니면 더 미친 짓을 벌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과연 오늘 밤 강진철은 공포를 이기기 위해 또 어떤 끔찍한 짓을 꾸미게 될까요?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저택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진철 전무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자 도련님은 옥자 씨의 소매를 조용히 잡아당겼죠. 그러고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표지는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 있었지만 도련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뤘는지 모서리가 다 달아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스케치북을 넘겨보았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나타난 건 뿔이 흉측하게 돋아나고 이빨이 뾰족한 괴물의 그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아이들의 서툰 낙서처럼 보였죠. 어머나, 이건 뿔난 도깨비인가요? 옥자 씨의 물음에 도련님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림의 구석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옥자 씨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눈을 가늘게 뜨며 그림을 들여다보았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건 단순한 괴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괴물의 날카로운 이빨 사이사이와 머리카락, 끝부분에 아주 깨알 같은 글씨와 숫자들이 암호처럼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옥자 씨는 숨을 멈추고 그 작은 글씨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순간 옥자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5월 3일 오후 2시 작은아빠가 회사 공금 5억 원을 빼돌려 주시게 넣음. 2024년 5월 10일 저녁 7시 밥 먹다 흘렸다고 머리를 3대 때림.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음.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지난 3년간 강진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기록한 범죄일지였습니다. 괴물은 바로 강진철 전무였고 붉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피눈물은 도련님의 고통이었던 겁니다. 도련님은 그를 모르는 척, 바보인 척, 연기하면서도 매일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끔찍한 진실을 기록해왔던 것이죠. 스케치북을 넘길 때마다 옥자 씨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떤 페이지에는 괴물의 발톱에 밟힌 작은 새가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살려주세요라는 글씨가 흐릿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 어린 것이 부모도 없이 그 악마 같은 사람 밑에서 숨죽여 울며 이 그림을 그렸을 생각을 하니 옥자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건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하고 잔인한 지옥도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이고, 도련님. 옥자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은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도련님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사실 옥자 씨의 가슴 속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피멍 같은 기억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공사장에서 떨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실려왔을 때 병원비가 없어 수술 동의서에 바로 도장을 찍지 못하고 망설였던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었죠. 그때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엄마, 나 아파 하고 불렀던 아들의 목소리가 지금 품 안에서 떨고 있는 도련님의 숨소리와 겹쳐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 자식 지키지 못했다는 사무치는 죄책감에 옥자 씨는 도련님을 으스러져라 더 꽉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쩍 마른 도련님의 등뼈가 옥자 씨의 품 안에서 앙상하게 만져졌죠. 이 어린 개,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이러고 살았어? 얼마나 무서웠을꼬, 얼마나 아팠을꼬. 옥자 씨의 뜨거운 눈물이 도련님의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건 식모와 주인집 도련님의 관계가 아니라 세상 끝에 내몰린 두 사람의 피보다 진한 위로였습니다. 옥자 씨의 품에 안긴 도련님의 어깨도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소리 죽여 울어야 했던 도련님. 항상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가면을 쓰고 살았던 도련님이 처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할머니 품에 기대어 응석을 부리듯 울고 있었던 겁니다. 도련님은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그저 옥자 씨의 옷자락을 꽉 움켜쥔 채 굵은 눈물방울만 뚝뚝 흘려보낼 뿐이었죠. 그 고요한 눈물이 옥자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던 두 사람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도 벽도 존재하지 않았죠. 옥자 씨는 도련님의 눈물을 닦아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어요. 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다시는 우리 도련님 눈에서 눈물 나게 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 애틋한 시간도 잠시 방문 밖 복도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강진철이 도끼를 품고 다시 돌아온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더 무겁고 살벌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죠. 강진철 전무는 국을 한 숟가락 뜨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 위에 쾅 하고 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 국이 왜 이렇게 짜? 너 나 고혈압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그의 눈에는 붉은 핏발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자 씨는 화들짝 놀라 죄송하다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강진철은 펄펄 끓는 국그릇을 집어들더니 옥자 씨의 얼굴을 향해 치켜드는 겁니다. 너 같은 늙은이는 뜨거운 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리지. 옥자 씨는 꼼짝없이 화상을 입을 판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밥을 먹던 도련님이 갑자기 식탁 쪽으로 달려들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벌레! 벌레! 도련님은 마치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온몸을 비틀며 괴성을 질러댔습니다. 그러고는 식탁볼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힘껏 잡아당겨버렸죠. 와장창, 쨍그랑. 식탁 위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론 강진철이 들고 있던 뜨거운 국그릇도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나고 말았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보며 강진철은 혀를 차며 인상을 구겼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미친 새끼가 또 시작이네. 그는 밥맛이 다 떨어졌다며 옷을 털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강진철이 사라지자 도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졌습니다. 옥자 씨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 위로 도련님의 맨발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었을까봐 도련님이 일부러 미친 척 연기를 해서 온몸으로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도련님의 발에 상처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 작은 등이 어찌나 커 보이던지 가슴이 뭉클해지지 뭐예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옥자 씨는 좁은 식모방에 누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낮에 너무 놀란 탓인지 아니면 비가 오려는지 무릎 관절염이 도져서 뼈마디가 끊어질 듯 쑤셔왔거든요. 약도 없어서 그저 퉁퉁 부은 무릎을 맨손으로 주무르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끼익하고 조용히 방문이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손에는 어디서 구했는지 꼬질꼬질하게 구겨진 파스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옥자 씨 곁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파스 비닐을 벗겨 옥자 씨의 퉁퉁 부은 무릎에 꾹꾹 눌러 붙여주었습니다. 낮에 할머니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보고 구급상자에서 몰래 훔쳐온 것이 분명했죠. 할머니, 아프지 마요.
도련님이 옥자 씨의 무릎에 호호하고 입김을 불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나 때문에 다치면 안 돼요.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요. 코끝을 톡 쏘는 알싸한 파스 냄새가 좁은 식모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옥자 씨에게는 그 냄새가 세상 그 어떤 비싼 향수보다 더 향긋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죠. 파스를 다 붙인 도련님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거칠어진 옥자 씨의 손을 자신의 보드라운 뺨에 가만히 가져다 대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의 온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이에요. 그 작은 몸짓 하나가 10억 빚에 눌려 숨도 못 쉬던 옥자 씨의 언가슴을 또 한 번 묵직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차가운 파스였지만 그 어떤 비싼 약보다 뜨겁고 따뜻하게 옥자 씨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었으니까요. 옥자 씨는 도련님을 와락 끌어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이 아이는 세상 그 누구보다 속이 깊고 따뜻한 아이였죠. 옥자 씨는 도련님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래요, 도련님. 우리 꼭 살아서 나가요. 이 할미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요. 하지만 이 애틋한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맹을 눈치채기라도 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강진철의 눈빛이 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살벌하게 변해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그때까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강진철 전무는 세상에서 제일 자상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박지로 포장된 고급 초콜릿 상자가 들려 있었죠. 그는 옥자 씨가 보는 앞에서 포장지를 벗기더니 새카만 초콜릿 한 덩이를 도련님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게 아니겠어요? 자, 우리 지훈이. 이거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지. 삼촌이 비싼 돈 주고 구해온 약이야. 말이 좋아 약이지. 그건 냄새부터가 역한 화학약품 냄새로 진동을 했습니다. 도련님은 먹기 싫은 듯 고개를 돌리며 버둥거렸지만 강진철은 억지로 도련님의 턱을 잡아 벌리고 그 검은 덩어리를 입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꿀꺽 삼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도련님의 목을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옥자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주먹을 꽉 쥐어야만 했죠. 옳지, 잘 먹네. 그래야 빨리 나와서 삼촌 도와주지. 강진철은 집을 나서기 전 거실벽에 걸린 형님의 거대한 초상화를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사진을 향해 비릿한 비웃음을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너무 억울해하지 마쇼. 회사는 원래 독하고 강한 놈이 갖는 거야. 형님처럼 물러 터져서야 어디 이 험한 세상을 버티겠어?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폐륜 범죄가 아니라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혁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구제불능의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강진철은 도련님의 머리를 거칠게 쓰다듬고는 휘파람을 불며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련님은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죠. 옥자 씨가 놀라서 등을 두드려 주려는데 도련님이 혀 밑에서 녹담한 초콜릿 덩어리를 뱉어내는 게 아니겠어요? 삼킨 게 아니었습니다. 강진철이 목을 조르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도련님은 혀 밑 깊숙한 곳에 약을 숨겨두고 삼킨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도련님은 입안에 남은 쓴맛이 역겨운지 물로 몇 번이나 입을 헹궈내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옥자 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머니, 저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보여줄 게 있거든요. 도련님이 옥자 씨를 데리고 간 곳은 저택 뒤편에 있는 후미진 화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아 잡초가 무성한 곳이었죠.
도련님은 덤불을 헤치고 구석에 놓인 커다란 화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옥자 씨는 별 생각 없이 그 화분을 들여다보다가 흡 하고 숨을 들이켜고 말았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기괴하고 섬뜩한 광경이었거든요. 주변의 잡초들은 파릇파릇한데 도련님이 가리킨 화분의 식물만 마치 불에 탄 것처럼 새카맣게 타들어가 죽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줄기는 비틀려 있었고 잎사귀는 도끼에 짓눌린 듯 바스러져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었어요. 도련님이 그동안 뱉어낸 약을 몰래 이 화분에 버려왔던 겁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그 약 때문이란 말입니까? 옥자 씨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물조차 이렇게 새카맣게 태워 죽이는 독극물을 강진철은 어린 조카에게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며 3년이나 먹여왔던 겁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서서히 뇌를 녹여서 진짜 바보로 만들거나 죽이려는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죠. 옥자 씨는 소름이 머리끝까지 쭈뼛 솟아올랐습니다. 만약 도련님이 정말 바보여서 주는 대로 받아먹었다면 지금쯤 저 화분 속에 식물처럼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을 테니까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도련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옥자 씨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분노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짓을 세상에 알리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옥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카맣게 죽은 화분의 모습과 그 옆에 뱉어놓은 독약 덩어리를 꼼꼼하게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죠. 찰칵, 찰칵. 셔터 소리가 날 때마다 옥자 씨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나중에 강진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사진을 다 찍은 옥자 씨는 부엌에서 가져온 비닐 지퍼백에 뱉어낸 약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혹시라도 독이 묻을까봐 비닐 장갑을 2겹이나 끼고 말이죠. 이것만 국과수나 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하면 강진철이 무슨 약을 썼는지 낱낱이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옥자 씨는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도련님. 이 할미가 이 증거들 목숨 걸고 지킬게요. 그놈이 발뺌 못하게 아주 꼼짝없이 올감해 줄 테니까. 옥자 씨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매섭게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잠시 저택 안에서 요란한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강진철이었어요. 그는 수화기 너머로 옥자 씨와 도련님의 숨통을 동시에 끊어놓을 최후의 통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강진철이 준비한 그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주주총회를 딱 하루 앞둔 저녁, 강진철 전무가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내일 새벽 지훈이 놈을 정신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낸다. 그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는 듯 옥자 씨에게도 당장 짐 싸서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내년도 이제 필요 없어. 내일 아침에 앰뷸런스 오면 지훈이 태워보내고 너도 내 눈앞에서 영원히 꺼져. 옥자 씨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지만 그는 옥자 씨를 거칠게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대로 쫓겨나면 도련님은 꼼짝없이 병원에 갇혀 식물인간이 될 게 뻔했고 옥자 씨의 아들 또한 병원비가 끊겨 죽게 될 상황이었죠. 강진철은 혹시 모를 변수를 차단하겠다며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습니다.
인부들을 시켜 도련님의 방문을 밖에서 쇠사슬로 칭칭 감고 주먹만한 자물쇠까지 채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밤은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얌전히 있다가 병원이나 가라. 옥자 씨는 도련님을 혼자 둘 수 없다며 울부짖다가 결국 도련님 방에 함께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철커덕하고 자물쇠 잠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 안에 갇힌 옥자 씨는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것만 같았거든요. 시간은 야속하게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옥자 씨의 심장을 쪼는 것만 같았죠. 어느덧 모두가 잠든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4시간 뒤면 사설 앰뷸런스가 들이닥칠 절체절명의 시간이었죠. 옥자 씨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는데 침대에 앉아있던 도련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도련님은 검지를 입에 대며 옥자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할머니, 울지 말고 일어나세요. 우린 절대 안 죽어요. 도련님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방 한구석에 있는 육중한 원목 옷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옷장 밑에 있는 작은 레버를 조작하기 시작했죠. 기, 쿵.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인 남자 서너시 붙어도 꼼짝 않을 것 같던 거대한 옷장이 레버 하나에 부드럽게 옆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겠어요? 옷장이 치워진 벽면에는 성인 한 명이 겨우 기어서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낡은 환기구 덮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건 도련님이 지난 3년간 작은아버지의 눈을 피해 몰래 파둔 생존의 구멍이자 비밀 기지였던 겁니다.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길입니까? 옥자 씨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자 도련님은 재빨리 덮개의 나사를 풀어냈습니다. 환기구 안에서는 쾌쾌한 먼지 냄새와 함께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좁은 통로 안에는 도련님이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과 노트북 그리고 강진철의 범죄 증거가 담긴 가방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도련님은 뒤를 돌아보며 옥자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통로는 지하 보일러실이랑 연결되어 거길 통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옥자 씨의 무릎이었습니다.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다리로 이 좁고 긴 통로를 기어서 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으니까요. 할머니, 무릎 많이 아프시죠? 도련님도 옥자 씨의 다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둘 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옥자 씨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련님. 이 할미는 괜찮아요. 기어서라도 갈 수 있어요. 옥자 씨는 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면 무릎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가야만 했으니까요. 도련님이 먼저 작은 몸을 환기구 안으로 밀어넣으며 앞장섰습니다. 제가 먼저 갈게요. 할머니는 제 발만 보고 따라오세요. 좁은 환기구 안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손전등 하나의 의지에 기어가는데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통증에 비명이 절로 나왔습니다. 으윽! 옥자 씨가 신음소리를 낼 때마다 앞서가던 도련님이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도련님은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바닥에 깔아주며 옥자 씨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배려해 주었죠. 그 고사리 같은 손길의 의지에 옥자 씨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먼지와 거미줄이 얼굴을 뒤덮었지만 지금 그게 대수겠습니까? 얼마나 기었을까요?
마침내 통로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았던 저택을 빠져나오는 출구였어요. 온몸이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죠. 이제 날이 밝으면 곧 주주총회가 시작될 테고 강진철은 두 사람이 사라진 걸 알고 미친 듯이 추격해 올 테니까요. 과연 늙은 식모와 어린 도련님은 이 추격을 따돌리고 주주총회장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요? 겨우겨우 환기구를 빠져나와 보일러실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옥자 씨와 도련님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나 다름없었죠. 옷은 시커먼 먼지와 거미줄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고 옥자 씨의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치마를 붉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전 9시면 태상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주주총회가 시작되니까요. 옥자 씨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이 냄새가 난다며 인상을 찌푸렸지만 옥자 씨는 쌈짓돈을 쥐어주며 사정사정했죠. 기사 양반, 제발 빨리 좀 갑시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택시는 아침 출근길을 뚫고 두 사람의 운명이 걸린 태상그룹 본사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태상그룹 본사 로비는 주주총회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얼씬 못하게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여기저기서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옥자 씨는 구석에 마련된 휠체어를 발견하고 다리가 풀린 도련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이제 저 삼엄한 경비를 뚫고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였죠. 초대장도 없는, 그것도 행색이 남루한 노인과 어린아이가 정문을 통과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이 회전문 근처에 얼씬거리자마자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앞을 가로막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어디서 노숙자들이 들어오려고 해? 당장 나가. 보안 요원은 옥자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힘없는 옥자 씨는 바닥에 나뒹굴 뻔했죠. 도련님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으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에요.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옥자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대성통곡을 하며 시장바닥 아줌마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죽네. 니들이 감히 누굴 밀쳐? 내가 이 집안 식모야, 식모. 갑작스러운 고성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해서 웅성거리는 사이 옥자 씨는 빈 도시락 가방을 허공에 휘두르며 악을 썼습니다. 우리 도련님이 아침도 못 드시고 나오셔서 내가 이 늙은 몸 이끌고 도시락 싸들고 왔다. 근데 문전박대라니 회장님이 알면 니들 다 모가지야. 옥자 씨의 기가 막힌 메소드 연기에 보안 요원들은 쩔쩔맸습니다. 혹시나 진짜 회장님 댁사람일까봐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틈이 생겼죠. 아니 할머니, 이러지 마시고 저쪽으로 좀. 보안 요원 셋이 옥자 씨에게 매달려 진땀을 빼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련님은 휠체어 바퀴를 굴려 요원들의 등 뒤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온통 바닥에 드러누운 옥자 씨에게 쏠린 틈을 타 직원 전용 쪽문으로 향하는 사각지대를 파고든 겁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련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련님은 미리 파악해둔 직원 통로를 통해 주주총회장이 있는 3층 대강당 뒷문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복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숨을 죽이고 굳게 닫힌 대강당 문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안에서는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사회자의 들뜬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태상그룹 신임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도련님은 주먹을 꽉 쥐었죠. 이제 곧 저 문을 열고 들어가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강진철의 성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잠시 후 땀 범벅이 된 옥자 씨가 헐레벌떡 복도로 달려와 도련님과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대강당 안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강진철 전무가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젯밤 도련님을 방에 가두고 쇠사슬까지 채웠으니 자신의 앞길을 막을 장애물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겠죠.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갑작스럽게 떠나신 형님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거짓말이었죠. 형을 죽인 살인자가 형의 유지를 운운하다니요. 강진철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목숨 바쳐 일궈내신 우리 태상그룹을 제가 반드시. 그때였습니다. 강진철이 준비한 감동적인 연설이 절정으로 치닫으려는 찰나 대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장내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의 고개가 동시에 뒤쪽으로 돌아갔죠. 단상 위에 있던 강진철의 미간도 찌푸려졌습니다. 어떤 놈이 감히 신성한 취임식에 늦어?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의 형상을 확인한 순간 강진철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역광을 받아 검은 실루엣으로 서 있는 휠체어 위에 작은 아이와 그 옆을 지키는 늙은 여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니 갇혀 있어야 할 그들이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과연 도련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악마의 가면을 어떻게 벗겨버리게 될까요? 잠깐, 그 취임식 당장 멈추십시오. 대강당의 정적을 깨고 터져나온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출입구로 쏠렸습니다. 문이 활짝 열린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휠체어에 앉은 도련님과 머리가 산발이 된 옥자 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치 지옥 불구덩이에서 방금 살아 돌아온 처참한 몰골이었죠. 단상 위에 있던 강진철은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 미친 애랑 늙은이를 당장 끌어내. 어디서 행패야?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달려들려는 찰나 장내를 술렁이게 만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던 도련님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비틀거림조차 없는 아주 꼿꼿하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도련님은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 위풍당당한 기세에 눌려 보안 요원들은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길을 터줄 수밖에 없었죠. 도련님은 멍하니 서 있는 강진철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러고는 좌중을 휘어잡는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작은아버지, 삼류 연극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10살짜리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태상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내뱉는 심판의 선언이었으니까요. 지훈아, 내가 어떻게... 강진철이 사색이 되어 입을 뻐끔거리는 사이 도련님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버튼 하나를 눌렀습니다. 팝팝. 강진철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던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순식간에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가장 먼저 뜬 것은 옥자 씨가 돋보기로 찾아냈던 괴물 그림 스케치북의 내용이었습니다. 5월 3일 작은아빠가 나를 발로 찼다. 회사 돈 5억 원을 빼돌렸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함께 강진철이 저지른 횡령과 폭행의 기록들이 적나라하게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주주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 섞인 탄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이 넘어가자 이번에는 시커멓게 타들어 죽은 화분 사진과 국과수 검사 결과지가 떴습니다. 저건 지난 3년간 작은아버지가 제게 영양제라며 먹였던 약을 뱉어낸 화분입니다. 도련님의 차분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식물조차 닿자마자 죽어버리는 저 독극물을 조카에게 매일같이 먹이며 서서히 죽어가게 만들었죠.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강진철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강진철 전무님, 저게 사실입니까? 조카를 독살하려 하셨습니까? 아, 아니야. 다 조작이야. 저 미친놈이 꾸민 짓이라고. 강진철은 핏대를 세우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죠.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영상도 조작일까요? 스크린에 낡은 곰 인형의 시선으로 찍힌 흔들리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영상 속 강진철은 술에 취해 혼잣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형, 미안해. 브레이크 좀 고장냈다고 그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지. 크크. 지훈이도 곧 형 곁으로 보내줄게. 그럼 이 회사는 다 내 거야. 빼도 박도 못할 살인자백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 앞에 강진철을 옹호하던 임원들마저 고개를 돌리고 말았죠. 궁지에 몰린 강진철은 반쯤 실성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하, 이거 다 가짜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태산그룹 회장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피커에서 지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땅 밑에서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진철아, 형이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도련님이 미리 준비해둔 음성 변조 시스템이 작동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신에 미쳐 살던 강진철의 이성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으악, 형님 귀신이 왔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극도의 공포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바지 가랑이 사이로 누런 오줌이 흥건하게 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의 강진철이 대중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는 덜덜 떨며 네 발로 기기 시작했어요. 그가 기어가서 매달린 곳은 다름 아닌 단상 아래 서 있던 옥자 씨의 발밑이었죠. 그는 옥자 씨가 닦아놓은 구두코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제발 저 귀신 좀 쫓아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밥벌어지라 부르며 무시하던 늙은 식모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라니. 그야말로 완벽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였습니다. 강진철 씨, 당신을 살인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오줌 범벅이 된 강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안 돼. 이거 난 회장이야. 그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도련님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옥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옥자 씨는 흑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도련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죠. 도련님도 처음으로 아이답게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3년간의 연극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뒤 두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영화 같은 기적과 보상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의 주주총회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통쾌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살인과 횡령 혐의가 드러난 강진철은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강진철의 모든 지분은 몰수되었고 도련님은 명실상부한 태산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유일한 후계자로 등극했죠. 그리고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계절이 40번이나 바뀌는 동안 두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서울의 한 특급 호텔 연회장 앞 검은색 최고급 리무진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달려와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우아한 비취색 한복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부인이 지팡이를 짚고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녀는 다름 아닌 10년 전 흑투성이가 되어 소란을 피우던 식모 박옥자 여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밥벌어지라 불리던 그때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죠. 로비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양복 입은 임원들이 옥자님을 보자마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차게 외쳤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이 사장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연회장 안에서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외모를 가진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잘 재단된 수트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그는 어엿한 20살 청년이 된 강지훈 회장이었습니다. 개밥그릇에 코를 박고 밥을 먹던 그 비참한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지훈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옥자님에게 달려와 그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다리는 좀 괜찮으세요? 어머니. 그 호칭은 듣는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 더 깊은 정으로 이어져 있었으니까요. 오늘은 강지훈 회장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태산복지재단의 설립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재계에 내놓으라 하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지훈 회장은 옥자님을 가장 높은 상석인 헤드 테이블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훈 회장의 손짓에 화려한 조명이 옥자님을 비췄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훈 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옥자님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아니겠어요? 지훈 회장은 품 안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재단 이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황금으로 만든 옥새가 번쩍이고 있었죠. 지훈 회장은 옥자님의 거칠고 투박한 손에 그 옥새를 쥐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지옥 같던 그 집에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나의 어머니 박옥자 여사님이십니다. 그것은 10년 전 10억 빚을 갚아주겠다던 어린 소년의 약속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보상이었습니다. 옥자님은 옥새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지훈아,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냐? 옥자님이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할 때였습니다. 객석 맨 앞줄에서 누군가가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옥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만 해도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옥자님의 아들 영훈 씨였습니다. 지훈 회장이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주고 병원비를 전액 지원한 덕분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고 재활에 성공한 것이었죠. 비록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아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옥자님은 아들을 부둥켜 안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10년 전 죽지 못해 살았던 그 모진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겠죠. 지훈 회장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하얀 박하사탕이었어요. 지훈 회장은 울고 있는 옥자님의 입에 사탕을 넣어주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인생이 좀 달콤해지셨나요? 입안 가득 퍼지는 박하향과 함께 옥자님도 눈물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달다. 정말 달아. 그것은 단순한 사탕 맛이 아니었습니다.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인생의 참된 단맛이었을 겁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할머니와 도련님. 이제 그들은 태산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영원히 서로의 곁을 지키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단함 끝에 박하사탕 같은 달콤한 기적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봄 사연이었습니다.